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상일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미진원총 부위원장 함재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예전에도 한번 나오셔서 예. 4.3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 가지 제가 실수를 해서 내년에 어. 민진호총이 창립이 30주년인데 제가 25주년이라고 했다가 아주 아. 5년 먹을 걸 욕을 다 먹었습니다. 그때. 나이를 젊게 얘기 좀 칭찬하네요. 그럼요. 칭찬일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나이도 까먹냐, 막 이렇게. 자, 어쨌든 뭐 그런 실수는 어차피 뭐 항상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네네네.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자, 오늘은 얼마 전까지 굉장히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라임 야후 강탈 사건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은데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네. 우선 이 주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권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모든 국가에서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힘을 소유한다는 의미겠죠. 또한 대외적인 자주적 독립성을 지금 얘기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의 상실은 결국은 자주성을 상실한 식민지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핵심의 지금의 문제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라인 야후 사태에서의 국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의 국가의 의지에 의해서 다른 국가에 과연 일방적으로 이것을 강요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사실은 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주권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그 나라의 주인으로서 행사하는 권리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면 결국 그 나라의 문제 또는 그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 국민들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걸 뭐 침해당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요즘에 이 사회가 막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 과학기술 중에서 기술주권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술주권의 의미 같은 건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올해 R&D 예산을 무진장 깎았잖아요. 네. 깎으면서 사실은 화제가 됐었죠. 거기에 기술주권에 관한 문제들도 사실은 좀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지금의 기술주권의 의미는 국가 간의 기술 독립성과 자율성을 사실은 의미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국가 간의 합의, 그것이 이제 설사 라인 야후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들어간 외국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이 과연 모든 것이 주권 행사의 일면으로서의 성격을 저는 가진다고 지금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은 국회 과방위에서도 문제가 돼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특히 뭐 데이터와 플랫폼 기반의 기술 주권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에 많이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 국가의 주권적 접근 그리고 이제 이것을 과연 그러면은 사기업 간의 경영권과 아니면은 자본 매각 형태의 거래 행위로 볼 것인가의 문제도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기술 주권을 좀 축소해서 해석하자면 국내에서 대기업이 이 중소기업들 기술을 이렇게 뺏어가는 거, 이것이 이제 개인 간에 있어서 기술 탈취인데요. 그렇죠. 국가 간에 만약에 그런 게 이루어진다 하면 이제 그게 기술주권 문제가 제기되는 걸로 봐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 뭐 해외에 진출했던 국내에 있는 것이든 그것을 만약에 외국 기업이나 외국 정부가 뺏으려고 한다면 이제 바야흐로 이제 기술주권에 문제가 제기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라인 야후 사태에서도 핵심 쟁점은 그런 거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라인 야후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데이터 정보 주권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일본이 끊임없이 데이터 정보 주권에 관련된 기술들을 전부 다 가져가려고 지금 하는 것들이 사실은
외부적으로는 작년에 어쨌든 정보가 유출된 건에 대한 행정 지도를 두 차례에 걸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보 주권을 가져가기 위한 그래서 기술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가져가기 위한 그래서 좀 더 큰 것을 그래서 좀 더 큰 것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더 큰 것을 형성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건 시작이다. 그렇죠. 시작일 뿐이다. 일본이 가장 뒤쳐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사실은 기술 정보 분야이고 데이터 주권 분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은 아날로그 국가라고도 거의 합니다. 아날로그 국가라고 네. 지금 사실 네. 봐도 저희보다도 많이 떨어져 있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한 적게는 적어도 7, 8년 정도 이상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라잡으려고 하는데 그렇죠. 지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따라잡거나 우리한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뺏어 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최근에 이 기술 주권과 관련돼서 뭐 발생했던 사건, 사고, 뭐 혹은 사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건 저희 생활에 가장 깊숙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사실은 생성형 AI 문제인 거잖아요. 네네. 결국은 AI 주권에 관련된 특히 그 부분에도 오픈 AI의 챗 GPT 같은 경우에 근데 요즘 뭐챗 GPT 들어가서 물어보기만 네, 해도 자동으로 답을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에서인데 핵심은 거기에 들어가는 LMM, 그러니까 LLM이라고 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이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중에서 그래서 네이버는 그 시스템에 하이클로바 X라는 시스템으로 해서 3천억 개에서 한 4천억 개의 파라미터 즉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3,900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네이버가 가지고 있다는 애는 결국 라인이 가지고 있는 거랑 동일한 성격에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라인과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합치면 1조가 훨씬 넘는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는 결과가 되는 거죠. 예, 거기에다 이제 라인은 사실은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국과 인도네시아, 뭐 대만에도 있는 전부 다 흔히 말하는 우리의 카카오톡하고 똑같은 메신저이라서 그래서 핵심은 결국은 일본이 1조 파라미터의 매개변수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뭐 노력 아니면 탈취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기에 이제 하나의 좀 예를 들 수가 있고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뭐 세계적인 자기들이 뭐 AI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장차 할 생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가장 뒤처진 분야이기 때문에. 챗 GTP를 좀 따라잡아 보겠다. 근데 그걸 그냥 자기네 힘으로 안 하고 남의 걸 뺏어 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정보 분야에서 아무래도 뭐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가장 뭐 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이게 기술 정보의 문제도 있고. 일본의 오래된 관습인 것 같습니다. 못 대먹은.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좀 미개해서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도자기 만드는 사람, 기술자 뭐 이런 사람 싹 잡아가서 한 단계 도약했잖아요. 엊그제 보니까 그 방송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민족이 어딘가 하는데 일본. 불명예스럽게도 일본이 사실은 일본이 1위를 차지하고 한국이 5위인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높은 지능을 가지고 이런 데에만 써먹나 이런 생각을 그래서 IQ는 사실 인간의 그 일부만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EQ니 뭐니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일본 애들이 머리가 좋은 건 맞는데 이쪽으로 좋은 것 같아요. 남의 거 뺏어서 훔치는 거. 그래서 과거부터 계속 강탈을 하면서 성장한 어떻게 보면 해적 국가라고도 뭐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일본 사람들 화내겠지만 이번에 라임 사건도 결국 그 연장선에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습성을 못 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맞습니다. 뭐 지네가 좀 해야지 왜 자꾸 남의 걸 뺏으려고 그러는지 참. 근데 어쨌든 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라인 야후가 어떤 곳인지 조금 소개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해주시죠. 라인 야후는 사실은 그 핵심이 라인이라는 우리로 치면은 카톡과 같은 메신저 앱이에요. 메신저 앱이고 거기에 일본 내에서만 9,600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는 2억인데 결국은
일본의 9,600만 명, 그리고 태국의 5,500만 명. 아이고, 이것만 해도 우리 인구보다 많네요. 대만의 2,200만 명,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600만 명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거기에는 결국 이제 메신저의 기본적인 플랫폼은 네이버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또 여기에는 국내에 2,500명의 우리 노동자가 사실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여기에. 운영하려고. 예. 네, 그래서 줄여서 LY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또 이제 라인 야후에는 사실은 33개의 관계 회사가 즉 그룹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관계 회사가 설정되고 있고요. 메신저 앱으로만 전문적으로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카카오톡과 동일한 기능들이 다 있어요. 네. 그 안에는 뭐 엔터테인먼트, 커뮤니케이션, 쇼핑, 피테크, 뭐 비즈니스, 게임 없는 게 없어요. 올해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결국은 그 안에서 한국 사람들도 쓰려면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국내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도 충분히 그 가입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뭐 제가 듣기로는 요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고 정부 기관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정부를 운영하는 데서 소프트웨어를 또 네이버 쪽에서 뭐 제공하는 게 있다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보들을 많이 유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정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본 정보에도 많이 굉장히 유출을 해놓은 상태이고 기관별로 많이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정보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민간에서 캐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정 쪽에도 뭐 네이버의 이런 어떤 기술들이 그렇죠. 많이 쓰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잘 나가고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이 행정 지도를 했어요. 예, 3월 달과 5월, 4월 말 5월 초에 걸쳐서 두 번의 행정 지도를 했어요. 그런데 행정 지도의 목적은 뭐였냐면 사실은 작년에 2023년도에 일본인 개인 정보 유출 한 51만 건을 유출을 했어요. 이제 기술적 실수가 사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러면 단순하게 보통의 같은 경우는 그냥 과태료만 매기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행정 지도의 목적이 과태료를 이 정보 유출에 대한 과태료를 매기는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유출과 경영 체질 개선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사실은 찾지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경영 체제 간섭을 하는 것은 원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어찌됐든 사적 기업 간의 최소한의 간섭도 사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일본 정부가 나서서 결국은 라인의 50대 50의 지분을 그러니까 빼앗아 가려는 일본 기업화를 하려는 것이 핵심적인 목적이 아닌가.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삼성에서 정보를 유출했다 실수로 그럼 과태료를 매기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개입해서 야 이재용이 너 삼성에서 꺼지고 그렇죠. 다른 사람 데려와서 할게 이렇게 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 이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짓을 했다. 그렇죠. 목적 자체가 행정지도의 목적 자체가 사실은 라인 강탈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거기 라인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에 대한 어떤 탈취나 아니면 최소한 이것을 우리가 독도를 일본이 계속 독도를 분쟁화시키는 것처럼 이런 기술 원천에 대해서도 계속 그 기술 주권이라는 것으로 접근해서 분쟁화시켜서 국제분쟁화하려는 것도 상당히 목적이 있어요. 그럼 이 일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라임을 완전히 자기네가 먹겠다? 그게 거기가 그거를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파라미터를 형성하는 정보를 가지고 생성형 AI에서처럼 하나의 자기 스스로들이 수립할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 거를 먹어서 수립하려는 이런 그렇게 해서 AI 쪽에서 자기네들이 좀 한번 기술 강국으로 한번 서보겠다. 뭐 이런 그러면서 또 목적을 하나는 있다. 한국에 계속 기술 종속이 되는 것을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가 독립하려는 방식. 근데 그 독립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한 방식을 정당한 방식을 써야 되는데 남을 먹어서 받는 그런 정보를 캐가려는 방식을 결국은 원천 기술을 가져가려는. 그러니까 한국에 기술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이 매우 자존심에 상해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바이든이 1등이고 일본이 2등이고 너희는 3등인데
왜 우리가 너희들한테 기술적으로 종속돼야 돼? 이거는 상전에게 할 짓이 아니잖아. 이런 이제 심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일본 극우들 사이에. 그래서 뺏었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럼 라인 야후 사태에서 이제 기술 주권 문제 얘기를 했는데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여튼 뭐 데이터 주권의 문제 그리고 플랫폼 주권을 명분으로 사실은 외국 기업과의 어떤 외국 기업의 경영권과 지분 구조에까지 관여하는 문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 과연 관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분 매각과 정보 유출권은 별개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는 사건을 자본관계 정리를 요구하는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 자, 근데 네. 이 일본 정부가 전례가 있어요? 외국 없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이런 네이버 경우는 말고 없죠. 예. 예를 들어 미국의 포드한테 너희들 정보 유출했으니까 경영권 이렇게 해. 그렇잖아요. 그걸 한번 찾아봤는데 있어요? 그런 거? 예, 이런 경우는 없어요. 최초다. 예. 아. 그러니까 기술 유출에 내지는 기술 주권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부각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서 네.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어떤 방향까지도 갈 수 있냐라면 결국은 도요타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문제도 아까 이제 그 생성형 AI에서의 사실 미국과의 문제도 발생이 네, 되는 네. 부분이 있거든요. 네. 나중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문제 삼지 않을까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결론은 그겁니다. 네. 외국 기업을 차별했다기보다는 한국 기업을 탄압하고 차별하고 그렇죠. 강탈했다. 네. 야, 만만한 게 한국이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 질 수 있는 네. 건데 이거는 일본 놈들도 나쁜 놈들이지만 만만해 보이게끔 행동한 그렇죠. 한국 정부의 문제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상당히 좀 그렇죠. 문제가 뭐 있죠. 이 라인 강탈을 그냥 방관하는 걸 넘어서서 네. 좀 협력한다라는 느낌까지 받거든요. 앞장서서. 사실은 뭐 좀. 소극적 협력이라고 뭐 굳이 진짜 네. 저희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사실은. 좋게 근데, 얘기해서, 예, 뭐 좋게 얘기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앞잡이 같은 짓을 한 예, 거고.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한국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면 막 문제가 되니까 그때까지는 3월 달에 1차 행정지도가 들어갔음에도 2차 행정지도가 나올까 때 2개월 정도를 수수방관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노동조합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이 국제관계에서의 문제가 되니까 어떤 의미는 반일 감정을 조장하지 마라. 조장한다, 부추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나. 처음엔 오해라고도 했습니다. 예, 오해라는 이거 측면까지 있으면서 경영권 가져가는 게 아니다. 예. 일본 정부를 막 대변해서 앞장서 설명도 했었죠. 그리고 그러면서 한국의 소위 말하는 행정 관료가 한 얘기가 저는 너무나 뜨끔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내 반일 여론이 드세니까 전화로라도 한국 언론에 오해라고 말해달라. 그래도 말씀하신 그 오해가 이 문제인 거예요. 구걸. 네, 구걸하는 거예요. 일본 정부에 대고 이런 부분에는 결국은 총무성에 이거를 요청했었던 사실은 총무성에. 네, 사실은 굉장히 좀 아주 요거 누가 전화한 거예요, 이거? 그것까지는 밝히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윤석열이 했나? 자, 근데 예. 야, 이게 보면 굉장히 비굴한 얘기인데요, 그죠? 마치 독도를 얘기할 때 옛날 김정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썰이 있었죠. 지금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마사지 해달라.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6월 18일 날 그 라인야후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네. 열려서 한국인의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제 지분을 전부 다 결국은 강탈을 당한 거죠. 사실상. 네, 뺏어가고. 예, 이사에서 해임되고 그냥 신정훈 총질 대표이사만 지금 맡고 있거든요. 결국은 50대 50이었던 한국과 일본의 50대 50이었던 지분 싸움에서 결국은 한국은 내주꼴이 됐어요. 되면서 결국은 이것이 어떤 파장을 불렀냐면 지금 아침에도 보니까 네이버의 주가가 계속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네. 계속 하한가를 때리고 있어요. 거의 30% 가까이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폭락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빚어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네이버를 완전히 작살을 냈군요. 예, 이 사태를 뭐, 방관함으로써. 자, 근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네이버에 노조가 있네요. 네, 있습니다. 네이버에 그 민주노총 쪽인 것 같은데. 예. 우리 민주노총 산하에 이제 화성노조, 네. 화성노조 산하에 이제 네이버 지회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 하나 궁금한 건 화학과 섬유 쪽에 왜 네이버가 들어가 있습니까? 저도 그거는 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이전에 이런 그 어떤 조직 간에 어느 쪽을 가입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 좀 갈등 구조를 좀 해결하는 과정에서 화학섬유 쪽으로 좀 저희가 좀 배정을 한 부분이 좀 있어요. 네이버 화학이라. 잘 연결은 안 됩니다만 네, 어쨌든 어쨌든 거기 있어요 노조가. 그렇죠. 노조 입장은 지금 뭡니까? 일단은 지분 매각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했는데 이미 이제 넘어갔죠. 넘어갔습니다. 예.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라인 계열사의 직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존중돼야 된다. 그리고 그 조합원 거기에 있는 라인의 노동자들이 축적한 어떤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또 아까 라인에 지금 2,500명의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 라인에도 그럼 노조가 있는 겁니까? 라인 자체는 노조는 없어요. 없어요. 예, 네이버에 노조가 있는 것이 이고 그래서 결국 라인에도 2,500명의 지금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소프트웨어 앵커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2,500명의 고용이 사실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되죠. 이분들이 더 잘릴 수 있다. 그렇죠. 하긴 일본으로 다 넘어서 일본 놈들이 장악하면 한국인 노동자들 그대로 고용할 가능성은 많지 않겠네요. 그렇죠. 뭐 특히 일본의 고용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물론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꼭 데려가야 될 사람들은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또 데려가서 기술 다 빼먹으면 또 자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라인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걸 막기 위해서 뭐 좀 싸운다든가 뭐 현재는 노력한 게 조금 있습니까?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뭐 국정조사를 국회에서 발의를 해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또한 한국 정부에도 단호하게 개입해서 좀 자국의 기업을 보호해달라 이런 요구는 있는데 사실은 현재는 집단적 행동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노조도 없고 하니까요. 더구나 지금 가장 문제는 네이버에서 그 어떤 입장도 취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이버가 조용했고요. 굉장히 조용해요. 너무 조용. 얼마 전에 국회에서 딱 그 정도 얘기 최우선적으로 기업 입장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단 말을. 그거는 이제 한국 정부가 동일한 시각을 그러면서 우회적으로 살짝 좀 도와주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네이버는 대놓고 이거 저항을 하지 못합니다. 이거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일단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일본과의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의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호전됐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의 이 네이버 그러니까 라인 야후 문제가 끼어들면 사실은 좀 안 좋은 이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것이 다시 악화일로로 간다라는 걱정 아닌 걱정? 하는 것 같아요. 네이버가요? 네이버가 아니고 네이버는 그런 눈치를 보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네이버가 이거 가지고 막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렇죠. 윤석열이 화나게 할까봐 그걸 무서워한다. 그렇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을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기시다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보안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라인 야후 사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결국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보안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하면서 조건적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상당히 암묵적인 표현으로 지금 라인 야후를 건드린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좀 해석을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야 이거 먹게 잘 해라 너. 그렇죠. 한국에서 역할 좀 잘해라. 결국은 그거
그 전략에는 결국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넘어가고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된다고. 일본하고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겠네 윤석열은. 형님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니까. 스스로 판단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 이렇게 이렇게 싸서 갖다 바치니까 야 이게 얼마나 좋은 사이입니까? 조공 바치는 사이. 그렇죠. 자 윤석열 정권은 이제 뭐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친일파를 넘어서서 거의 정신적으로 일본인이다 이런 걸 다 알고 계실 텐데. 일본은 앞으로 여기에서 멈추지는 않을 것 같단 말입니다. 앞으로 뭐 어떤 나쁜 짓을 더 할까요?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지금 일본 내에서의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일본 가신 분들은 다 느끼시는 건데 공항에서부터 딱 도착하는 순간부터 만화의 주인공들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만화 주인공이 나와요? 네. 공항에서? 예, 엄청나게 모든 공항마다 다 있는 것 중에 만화 캐릭터들. 그 애들이 뭐 코스프레 분장하고 나와요? 예, 굉장히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만화의 주인공들 다 그림으로 형상해 놓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일본에서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만화, 지금 망가 산업인 거잖아요. 일본이 유일하게 진해가 그래도 잘한다고 잘나지 않은 게 만화 그렇죠. 쪽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일본 내에서의 사실은 웹툰 산업 1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다음이 가지고 있는 카카오픽 코마 그리고요 두 번째가 지금 네이버 웹툰 즉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는 데입니다. 한국 회사가 다 1, 2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만화 왕국의 자존심이 또 좀 꾸겨지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다음 카카오 가지고 있는 이제 피코마 같은 경우는 아직 비상장 회사이고 그래서 지분 배열이 어떻게 있는지 사실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네이버 웹툰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네이버는 63.4% 네이버가 가지고 있고 일본이 이제 36.6%를 지금 가지고 있는 형상이거든요. 네네. 이것이 그러면은 라인 야후와의 연결이 됐을 때 과연 여기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혹시 혹시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걱정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 거죠. 만약에 이게 일본이 마음 먹고 먹겠다고 달려들면 또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윤석열은 또 형님 그걸 드시려고요? 드릴게요 이럴 거고. 그러면 일본 웹툰이 일본에 진출한 한국의 웹툰 네이버 카카오만 먹는 걸 넘어서서 한국에 진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기술력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어쨌든 이런 거를 먹을 치우려고 할 것이다. 예. 또 뭐 더 먹으려고 할 게 있을까요? 독도? 뭐 독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네. 한 달 전 정도인가요? 한 달 전 정도에 일본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군국주의를 표상하는 일본 자위대의 우리로 치면 해병대 사령부의 사령관이 사실은 한국에 왔었죠. 그렇죠. 거기 이제 그들의 주된 훈련 중에 하나가 점령이에요. 점령. 근데 그 섬 점령입니까? 그렇죠. 섬. 특히 섬에 대한 점령의 업무가 주 업무로 하고 있거든요. 해병대니까 또 특히. 그래서 그런 걸로 본다 그러면은 결국 그 핵심에는 우리의 역사 주권에 대한 문제, 특히 독도에 관련된 문제들도 상당히 포진이 되어 있고 결국은 구조 외교의 단면으로 이것이 작용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일본이 한국의 데이터 종속화되는 것을 막고 또한 AI 개발의 독자적인 위치를 가져가겠다는 것도 굉장히 지금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지금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뭐 사실 도요타 사태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도요타가 자동차가 잘 나갔단 말입니다, 미국에서. 그러자 미국이 개박살을 냈잖아요. 개박살을 냈죠. 완전히 이제 정부가 배후에서 작동을 해서 도요타를 아니 하류 자동차 산업으로 작살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은 미국한테 그렇게 당할 때는 찍소리도 못한 놈들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자기들은 그래도 서열 2위다. 미국 형님들한테 당하는 건 우리가 못하지만 서열 3위권은 또 우리가 미국이 도요타 하듯이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한국을 향해 달려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이 정치 경제적으로 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위기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거의 30년 넘게 장기 불황에 사실은 또 결국은
뭐 GDP에서도 한국에 결국은 무너졌다라는 것까지 들지만 실제로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가장 정보에 관련된 기술 주권에 관련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치고 나가기 위한 그래서 세계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보지 않겠냐. 그럼 결국은 그러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기술은 결국은 독보적인 AI 형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갈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어차피 망하는 중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30년 내내 지금 죽쓰고 있는 상황인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왜냐?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지금 만들고 일본을 그거를 아시아에서 대장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일본 이 군국주의자들은 아이 잘됐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미국 형님들 좀 등에 업고 확실하게 한번 제패해보자 아시아를. 이런 야망을 지금 불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오커스를 지나서 뭐 J-조커스까지 얘기를 하고 또 한국까지 포함해서 뭐 K-조커스까지도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할 정도로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한국의 기업들 뭐 까불어지 가축들이 다 먹어. 그리고 뭐 한국에 또 먹을 수 있으면 가서 다 먹자. 필요하면 독도도 이제 이번 기회에 먹자. 뭐 이런 지금 흐름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영토적인 것이나 군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기술에 관련된 부분들도 다 그렇게 동일한 전략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더욱더 암울하다. 그래서 윤석열 같이 뭐 달라는 거 주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형님들 드실 만한 걸 찾아서 이렇게 상납하는 그런 정권이 있는 한 이런 사태는 끊임없이 재현될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게 다시 한번 종속될 위험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